조상훈의 뉴스 픽. 남재준 원장이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했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270개의 트위터 계정으로 무려 2200만 건의 글을 올리거나 퍼나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뒤 이 사실을 취재한 한결의 이경미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피드 정승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오늘 자국 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과 관련해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태 지역 재균형 정책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내년 수시 모집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일반고, 광역시, 시군 단위 학생 합격 비율은 낮아진 반면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서울 지역 학생 합격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극우 블로거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일장기와 우길기를 올려놓고 조롱하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교민들이 분노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 거주하는 토니 마라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녀상 머리에 우스꽝스런 그림을 그린 종이봉투를 씌워놓는가 하면 소녀상 양쪽에 일장기와 우길기를 들려놓는 등 노골적으로 위안부 소녀상을 조롱하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국제교원단체 총연맹과 민주노총, 국제노총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설립을 취소, 교육부의 단체 협상 일방적 중단, 공무원 노조 설립 등록 거부 등을 이유로 지난 1일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영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상 첫 월드컵 원정 8강 진출을 노리는 홍명보호의 운명을 결정할 조 추첨식이 내일 새벽 열립니다. FIFA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브라질 바이아주 코스타도 사우이페에서 2014 브라질 월드컵 조 추첨 행사를 펼칩니다. 지금까지 지금 시각 뉴스톱 7이었습니다. 인권 정치 운동에 참여할 당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아프리카는 1인 1표에 기초한 선거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독립을 원합니다. Africans want the franchise on the basis of one man, one vote. They want political independence.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 장례식에 조문사절로 간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십시오.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 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사흘만 하늘 아래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잃지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놀이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네, 주말입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위클리 스포츠 박상현 기자입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축구 소식인데요. 우리나라가 2017년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피파에서 열리는 대회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규모인 대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피파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가 남자부에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월드컵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드컵 직전 연도에 벌어지는 컨페더레이션스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세 이하 월드컵과 17세 이하 월드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컨페더레이션스컵과 월드컵을 유출했었죠. 예. 그다음에 지난 2007년에 또 17세 이하 월드컵을 유출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2017년에 20세 이하 월드컵까지 유출을 하면서 피파에서 주관하는 4개 남자 대회를 모두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 이번 대회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 피파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를 유치했다는 거가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흔히 그랜드 슬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런 대회를 4개를 모두 유치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해서 3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과 멕시코 이어서 이제 우리가 3번째인데요. 예. 이제 그런 만큼 이제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대한축구협회는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대회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한축구협회 예산만으로 대회를 치르고 기존에 있는 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 치르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조별 리그라든가 예선, 대륙별로 이런 예선도 있을 텐데요. 일정이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일정은 내년에 피파 쪽에서 실사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이라든지 수원, 인천 등 이제 9개 도시가 후보 도시로 올라 있는데 피파가 실사를 거쳐서 1월 7개 도시로 추리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2018년 말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죠.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대륙별 예선이 벌어질 텐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기체국 자격이기 때문에 자동 출전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김연아 선수가 지금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라는 대회에 출전 중이죠? 네, 이제 김연아 선수가 이제 첫 대회죠. 시즌 첫 대회를 치르게 되는데요.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김연아 선수가 부상 때문에 그랑프리 시리즈를 모두 불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도 지금 나가지 못한 상태죠. 대신 이제 안도메키라든지 이런 다른 선수와 함께 크로아티아에 좀 건너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 건너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밤 11시부터 김연아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전체 선수 가운데 15번째로 출전을 하게 되니까 대략 김연아 선수의 출전 시간은 11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쇼트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쇼트 프로그램이 오늘 경기가 벌어지게 되고요. 이제 프리스케이팅은 바로 그 다음 날에 벌어지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가 쇼트 프로그램에서 1위나 2위 뭐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된다면은 프리스케이팅에서는 거의 마지막 순서에 나올 것이 예상이 됩니다. 예. 일본에서 벌어지는 그랑프리 파이널은 어떻습니까? 네,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본 후쿠오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여자 싱글 시니어 부분이 끝났습니다. 일단 아사다마오 선수가 좋은 점수로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자 싱글 시니어 같은 경우는 내일 프리스케이팅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마오 선수의 그런 연기를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데요. 내일 새벽이죠. 브라질 월드컵 조추첨이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내일 새벽 1시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부터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당초 예상은 프랑스가 이번 스페셜 포트를 받아서 2번 포트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피파에서 이것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모든 톱시드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유럽팀 9팀을 4번 포트에 몰아넣은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순서에서 4번 포트에서 스페셜 엑스포트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유럽팀을 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9팀 가운데 어떤 팀이 2번 포트로 가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죽음의 조, 그 이상을 넘는 조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조추첨 결과가 상당히 그 16강 또는 그 이후에 어떤 그 전망을 가름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실상의 어떤 결정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조추첨뿐만 아니라 또 경기장도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예. 잘 아시듯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대 그 월드컵이 열린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2번째로 큰 국가인데 그런 만큼 이동 거리가 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기장에 걸리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기후도 상당히 변화무쌍합니다. 그 브라질 북쪽은 열대 기후인 반면에 또 아래쪽은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크게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선수들의 컨디션도 조절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부분 도시가 그 동부 해안에 몰려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라든지 상파울루라든지 구리찌바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거의 동부 해안에 몰려 있는데 비해서 일부 도시가 좀 내륙 지방으로 좀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마나우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존강 유역에 있습니다. 예. 상당히 열대 우림 지역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도 거의 대략 한 왕복 2,000km 이상이 걸리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 걸리게 된다면 상당히 이동 거리를 감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브라질리아 같은 경우는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습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 도시는 해발 고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브라질리아라든지 기타 몇몇 도시는 해발 고도가 800m, 특히 브라질리아는 1,000m가 넘기 때문에 또 이런 고도에서 싸우는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 대회마다 관심을 모으는 공인구도 공개가 됐죠? 네, 그 브라주카라는 공인구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이 공인구의 특징은 조각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든지 전 세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오각형과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축구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공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32개의 조각으로 나눠집니다. 그런 이제는 32개의 조각으로 나눠졌던 공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끝으로 끝났고요. 아디다스죠. 이제 공인구를 만들어내는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 공인구의 조각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이 팀가이스트 같은 경우는 14개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 남아공 월드컵 때 공인구였던 그런 자블라니 같은 8개였는데 이번 공은 또 6개로 줄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 공에 굴곡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음새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상당히 매끄러진 표면을 느끼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골키퍼가 좀 잡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듯이 이번 공에는 돌기를 상당히 무수하게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수한 돌기를 넣음으로 인해서 골키퍼도 이 공을 좀 처리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볼의 스피드는 이 조각이 줄어들면 좀 늘어납니까? 예, 늘어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반발력도 이전보다 향상이 됐기 때문에 골키퍼가 돌기가 있어서 잡기 편한 대신에 상당히 스피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실제 저번에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연을 가졌었는데 상당히 프리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떨어지는 각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 만큼 속도가 많이 붙을 것 같고요. 반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공의 그 흔들림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봤을 때 프리킥에서 상당히 위협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브라질 월드컵 보면서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K리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승팀 확정이 됐고요. 시상식 남아있는데 어떤 일정들이 또 이어집니까?
예, 대상 시상식이 이제 지난 월요일에 벌어졌었는데요. 이제 김신욱이 MVP를 받음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스트라이커임을 좀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울산 현대에 김호건 감독이 중도 이제 사퇴를 하는 그런 이변도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제 울산이 새로운 감독을 영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주와 강원의 그 승강 플레이오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상주 상무는 이제 K리그 챌린지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이고요. 강원 같은 경우는 K리그 클래식에서 12위를 차지한 팀입니다. 그래서 1차전에서 이 두 팀이 맞경기를 가졌는데 일단 1차전에서 상주가 강원의 4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하지만 2차전이 좀 남아있는데 바로 2차전이 내일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좀 갑자기 좀 뉴스가 들어왔는데요. 강원에서 상주의 출전 선수 가운데 부정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상주에 몰수패를 줘야 된다 이런 좀 주장이 나왔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계약서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는 모두 군입대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군입대 선수이기 때문에 각 팀에서 임대를 오는 형식으로 상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임대 선수는 그 원소속팀과의 그 경기에 뛸 수 없다는 계약 조항을 넣게 되거든요. 예. 하지만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지난 3월에 상주 상무라든지 경찰청 같은 팀이 갑자기 전역을 해서 선수가 줄어들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원소속팀과의 경기에서도 뛸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충돌이 있었는데 강원은 일단 상주의 몰수패를 주장하는 형국이고요. 한국 프로축구연맹이라든지 상주구단 같은 경우는 전혀 몰수패가 아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래서 좀 팽팽히 맞서 있는 형국입니다. 예. 일본 진출을 앞두고 있는 오승환 선수 얘기도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승환 선수 아주 비싼 몸값으로 한신 타이거즈에 입단을 했죠. 그러면서 한신 타이거즈는 이미 후지카와 큐지가 달았던 22번을 부여를 했습니다. 원래 오승환 선수의 등번호는 삼성에서 21번이었는데요. 지금 21번이 다른 선수가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후지카가 갖고 있던 22번을 달았습니다. 그런 만큼 한신 타이거즈 구단으로서는 마무리에 대한 오승환의 마무리 능력에 대한 신뢰감이라든지 능력을 높이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승환이 살 집도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예. 한신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의 숙소를 그 고베 쪽으로 많이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승환 선수가 미건이고 또 한국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인 식당이 많고 그다음에 또 한인타운이 있는 오사카 근교에 있는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오승환 선수가 한신에 입단한 첫 한국인 선수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보통 지금 언론 보도라든지 특히 이제 한신 단장 같은 경우는 오승환 선수가 첫 한국인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일제시대 때 이미 오승환 선수 이전에 한신 타이거즈 입단한 선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박현명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예. 1938년에 한신 타이거즈 당시에는 오사카 타이거즈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에 입단을 한 뒤에 1939년에 2경기를 뛰고 은퇴한 선수가 있습니다. 박현명 선수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이영민 선수와 함께 한국 야구를 이끌었던 그런 주역이기도 했고요. 상당히 빠른 공을 가지고 있던 그런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1982년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태동했을 때 삼미 슈퍼스타즈의 초대 감독이었던 박현식 감독이 있습니다. 예. 이분의 큰 형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투수였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오승환 선수 한신 입단해서 내년 시즌부터 좀 활약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 소식 박상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이어서 정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이 오늘 좀 공세를 폈습니다. 특별히 이제 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이거 특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오늘 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그 개인정보 유출에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거의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 수사 결과
정부원의 대선 개입 정황이 더 명확해졌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관철시킨 데 이어서 특검도 반드시 도입하겠다. 이런 명분 쌓게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2,200만 건 트윗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내용을 거론을 하면서 그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트윗글이 2,200만 건에 이른다는 데 있어서 참 할 말을 잃는다. 이러면서 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도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러면서 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그리고 박근혜 대선 캠프 고위 간부들에게 유출된 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세장 낭독 사건, 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이들 사건과 국정원과의 연계성을 밝혀내는 일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특검이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민주당 아침 최고위원 회의는 거의 특검을 공론화시키기 위한 성토장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전병헌 원내대표는 특검이 안 된다는 주장 자체가 지금은 범죄와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지금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도 매년 일탈 행위다.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차라리 5.16 군사구데타도 한 군인의 개인 일탈이라고 해라.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예. 최근에 여론조사를 인용을 하면서 특검 필요하다는 의견이 50%가 훨씬 넘는다. 이런 주장도 다소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대국민적으로 지금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도 굉장한 좀 부담을 갖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여야 사자회담 합의 이후에 민주당이 특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좀 비판 또 시민사회단체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 현안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특검을 더 요구할 수 있는,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합의 결과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민주당 지도부 역시도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성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 개혁특위 이거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운영 방향 놓고 벌써부터 여야 간 힘겨루기가 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인데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어제 그 국정원 특위위원 선정 과정을 두고 지금 양당이 서로 상대당의 위원을 누구로 선정하느냐에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오늘은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한마디씩 했는데요. 이 방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정보기관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 규제가 국가안보상 필수인 대북 사이버 대응 활동까지 위축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현재 대선 불법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 사이버 활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최경환 원내대표의 얘기는 이렇더라도 사이버 활동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특위에서 그 국정원 활동의 그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활동에 대해선 적극 방어에 나서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반면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 예산 통제권 강화, 부당정보 수집 금지, 사이버 심리전 활동 규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연내 입법을 이뤄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예산을 통해서 국정원의 활동을 좀 통제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고요. 또 지난해 대선에서와 같은 불법적인 정치 개입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제 여야 간 합의 내용이 특위 같은 경우는 합의문을 보면 그동안에 여야 간 합의문 나온 것보다도 굉장히 좀 구체적인 대목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특위 활동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 목표가 서로 다른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해석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면 그 국정원 요원들의 그 정보 수집 활동이 사실 기관 출입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이제 막겠다는 통제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걸 두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출입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반면에 새누리당에서는 출입 자체를 막는 게 아니고 거기서
불필요하게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부분들만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이 해석 자체가 사실 앞으로의 특위 활동의 방향을 지금 가늠해 볼 수 있는 뭐 한 가지 비근한 예일 텐데 예.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특위에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아직은 좀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특위에서 별다른 성과 없다. 그러면 새해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지는 건가요? 글쎄요, 그 과정은 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뭐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산안 같은 경우는 사실 연내 처리한다는 걸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거는 국민적인 구속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특위와 관련해서 그 국정원을 좀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법 이런 것들을 연내 입법하는 문제는 여야 간의 이견이 있으면 이거는 해를 넘긴다고 해서 이게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 두 개가 반드시 연계돼서 이것 처리 안 되면 이것 처리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예, 부담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좀 더 큰 그런 부담을 그렇죠. 안고 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뭐 멘토 또는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네네. 잇따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보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그리고 이상돈 중앙대 교수 오늘 나란히 라디오 방송에 동반 출연해서 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내일 모레 이제 박근혜 정부 1년 아닙니까? 이제 대선 1년이 되는 날인데요. 예. 박 대통령의 후견인, 뭐 지금 아마 후견인이라고 하면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뭐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잇따라서 좀 등을 돌린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최근에 탈당 계획 19일 날 탈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19일 날짜는 아마 이게 12월 19일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됐었는데요. 19일은 아닐 거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고요. 다만 이제 탈당과 관련해서는 뭐 의견을 분명히 한 번 더 밝혔습니다. 작년 선거 때 할 일 다 했다. 언제 나갈지 진작부터 생각했고 나는 당에 있을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는 할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아꼈는데 최근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제민주화 정책의 근간을 만들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아왔었는데요. 사실은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완전히 그 정책과는 반대 방향으로 혹은 그 정책의 일부라도 시행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적극적으로 표출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상돈 교수는 정치 쇄신,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등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퇴색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국정 전반의 흐름이 예전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때 당내에서 보여줬던 그런 행보와는 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독선적이고 불통적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애둘러서 비판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분들 입장에서야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분들이 새누리당에 합류할 때 결국은 뭐 이용만 당하고 좀 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자기 반성에 한마디라도 있었으면 훨씬 더 국민들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 새누리당의 한 친박계 의원을 점심 때 만났었는데요. 아침 라디오 방송 얘기를 꺼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 만약에 지금 어디 공직 맡고 있으면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아마 방금 지적하셨던 그 대목을 또 반대편에서 꼬집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그 북한 장성택 실각설 여기에 대한 보고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장성택의 최측근이 망명을 했고 이게 중국 어딘가에 우리 정부의 안가에 있으면서 뭐 이런저런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측근의 망명설에 대해서는 오늘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전혀 아는 바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정보위에서 아까 정보위 여야 간사가 좀 전에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예.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17명, 올해는 400여 명을 처형을 했다.
또 북한이 공격형 헬기 60여 대를 NLL 인근 남하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당 부부장급 40여 명, 내각 30여 명을 교체했고,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거의 지금 완전히 굳어진 상태라는 그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하고요. 예. 그 장성택 실각설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최측근 망명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했고, 대신 장성택의 매형, 조카가 강제 소환된 것은 맞다고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성택 실각 후에 최룡해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장성택이 그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를 했다가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에 좀 무게를 싣는 듯한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하고요. 예. 국정원 개혁특위 대상 자체가 국정원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남재준 원장은 여야 합의대로라면 국정원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대공수사와 심리전은 확실히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또 국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던 일본 정보요원이 5월 달에 적발된데 이제 이 사람이 자진 출국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 그러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에 와서도 좀 최근에 뭐 경향인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사실 이런저런 정보들을 엄청 쏟아냈고, 여야 정보의 간사들은 브리핑을 뭐 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고, 기자들은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정보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 국회에 와서, 국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보고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일 텐데요. 예. 최근에 국정원의 행태를 좀 나름대로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 이 틈만 나면, 때만 되면 이런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국정원 중요하니까 함부로 개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다 소식 양정대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국민TV가 천년도시 전주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라북도 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7일 낮 3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역사의 혼을 부르는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전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 특강으로 꾸밉니다. 12월 7일 토요일 낮 3시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 공정언론의 희망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의 열띤 참여를 기대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1년부터 지난해 대선까지 올린 트위터 글이 2091만 건 더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취재한 한겨레 신문의 이경미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기자들 중에서도 가장 일 많다는 지금 법조 출입하고 계신데요.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네. 예. 국정원 트위터 글 2091만 건 더 있다는 것,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재판에서 검찰은 트위터 121만 건을 추적한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예. 121만 건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내면서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검찰이 어떻게 121만 건을 출연했는지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앞서 공소장 변경 신청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2,600개에 이른다는 사실은 공개가 됐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제 재판에서 이 2,600개 계정이 쓴 글이 모두 2,200만 개에 이른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예, 이제 재판부와 변호인이 그 121만 건 어떻게 출연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검찰이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모든 글이 2200만 개나 된다.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게 공개가 됐군요. 네네. 예. 그 전체 2200만 건의 트위터 글 중에서 그 121만 건만 기소하고 나머지 이제 2091만 건은 수사 인력이 없어서 분석도 못했다. 이게 검찰 입장인데요.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 4월 처음 팀을 구성할 때는 검사 8명, 수사관 12명, 수사 지원 인력 한 10여 명 등 포함해서 총 30여 명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검사 6명에 수사관 몇 명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사람들이 재판과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글들은 더 많이 늘어나는데 수사 인력은 더 축소가 됐군요. 그렇죠. 예. 그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전체 트위터 글 중에서 이제 5%만 분석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인력 부족 때문만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트위터 수사 자체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예. 트위터 가입자 정보를 미국 트위터 본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제 형사사법 공조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국정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수사팀은 결국 빅데이터 업체를 통해서 방대한 트위터 글을 받아 그 국정원 계정을 추적하는 아주 지난한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말했던 것이나 검찰 내부의 증언에 따르면 검찰 지휘부가 국정원 직원 소환 조사를 못하게 막는다든지 수사를 방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수사팀은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트위터 활동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 지금처럼 재판 도중에 심리 내용이 추가되고 재판 일정도 예상치 못하게 늘어나게 되자 재판부도 좀 곤혹스러워하고 변호인들도 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라 검찰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좀 이 시점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 검찰이 발표한 국정원 트위터 글 숫자를 보면요. 제 기억에는 지난 6월 최초의 이제 검찰 수사 발표 때인데요. 직접 작성한 글은 73건에 불과하고 리트윗도 수천 건에 그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동안 공소장 변경이나 수사 통해서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과정 예, 전화 연결 중에 통화가 끊겼는데요. 다시 연결해서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 보셨겠지만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확인한 국정원의 트위터글 2091만 건이 더 확인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겨레의 이경미 기자 통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고 있는데요. 중간에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끊겼습니다. 다시 연결해서 계속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연결해서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네. 예, 전화가 끊겼었는데요. 예. 네.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찰 수사 발표 당시보다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이제 그 트윗 글 숫자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과정이 좀 무척 복잡한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1차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된 경우는 대선 전 3개월간 그 국정원장 지시강조 말씀에 나온 특정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빅데이터 업체를 통해 트위터 글을 받아서 총 3,200만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예. 검찰은 또 이제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383개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 3,200만 건 데이터베이스에서 383개 계정이 작성한 글을 뽑아 그중에 이제 선거 정치 개입글 5만 5천여 개를 골라서 1차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후 수사를 계속 했는데요. 검찰은 이 383개 계정을 분석하다가 이 계정의 글을 전파하는 목적으로 동원된 2,270개 계정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다시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이 2,270개 계정에 오른 트위터 글 2,200만 건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예. 원래라면 다시 이 2,200만 건의 글을 분석을 해서 383개 계정 외에 다른 계정의 글을 리트위트 했는지 등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제한된 수사팀 인원과 뭐 재판 일정 때문에 2,200만 건의 트위터 글을 전수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차 그 383개 계정에서 쓴 글 240만 개를 전수조사해서 선거 정치 관련 글 12만 건을 뽑아놓고요. 예. 이 글을 두고 이제 2차 2,270개 계정에서 나온 2,200만 건 글과 대조해서 이 12만 건 글과 같은 글 109만 건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2만 건과 109만 건을 합친 121만 건만 2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기소를 했는데요. 예. 결국 이 2,200만 건을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12만 건과 같은 109만 건만 추출했을 뿐이지 나머지 이 2,091만 건이 뭐 선거 정치와 관련돼 있는지 이건 아직 검찰이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분석 자체도 시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예, 지금까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것만 국정원 트위터 글이 2,200만 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검찰에서는 이 국정원 트위터 글 뭐 수사를 더 계속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검찰이 그 2차 2,270개 계정이 그 383개 계정의 글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계정의 글을 전파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 다른 계정의 글을 전파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면 아마 트위터 글은 2,200만 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2,200만 건이 전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사로 밝혀야 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검찰이 2,091만 건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검찰 수사 상황 보면 뭐 정권인 최동욱 총장 그리고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찍어낸 후에도 그래도 검찰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트위터 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트위터 글은 글의 규모나 내용을 볼 때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도를 입증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수사팀으로서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최동욱 총장, 윤석열 팀장이 낙마한 게 오히려 수사팀을 좀 자극한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수사와 재판 내내 이제 검찰 안팎에서 수사팀 흔들기가 지속되면서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맞은 건 사실이지만요. 또 반대로 수사팀이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동기로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트위터 글 수사의 경우에 전체 글의 규모로 봤을 때 현재 수사 인력으로는 물리적으로 손을 대는 게 불가능했을 텐데도 한 서너 명 안팎의 검사들이 240만 건을 전수조사해서 그 선거 정치 관여 글을 뽑아내면서 이게 이제 수사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자극이 내부의 단결을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수사팀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이제 그 자신들의 역할, 임무 충실히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문제는 이제 이 사건 맡고 있는 재판부가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은 더는 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재판과 검찰 가까이서 지금 지켜보시는 입장인데 그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이거 특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재판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 없이 명확히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는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국정원의 이 댓글 트위터 활동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원세훈이라는 한 사람의 유무죄가 이번 큰 일을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옳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 여러 차례 열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게 1심 구형 선고 언제쯤일지 이건데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판부의 원래 목표는 12월 안에 선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121만 건이 새로 추가되면서 심리가 좀 길어지게 됐는데요. 다음 주부터 트위터 팀 직원들이 차례로 법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최소한 한 달 반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하순에 법원에 정기 인사가 있는데 이제 재판부는 그 전에 선고를 하려는 의지가 좀 강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재판부로서도 지금 예측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말고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를 그 대선 3일 앞두고 축소 발표한 혐의로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그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있는 재판도 있는데요. 김 전 청장의 경우에는 이제 재판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에 피고인 신문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최후 변론을 해서 심리를 끝낼 예정인데요. 예. 그러면 아마 1월 중으로 선고가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 국정원 트위터글 2091만 건이 더 있다 보도한 한겨레 신문의 이경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동욱 직원에게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 어제 민주당은 대변인 상명을 무려 3번이나 내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배재정, 박수현, 배재정 대변인 순입니다. 청와대 그럼에도 꼬리 자르기하고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개인 일탈, 모두 전 정권 사람들이라며 그래서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낯설지 않은 변명입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도 그렇고 군 사이버 사령부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권 무슨 일만 터지면 개인 일탈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전 정권을 들먹여 봐야 그 수혜는 오롯이 박근혜 정부가 입었습니다. 이유도 맥락도 없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니 이것을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본도 갖추지 못한 꼬리 자르기 변명은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군과 관련해 해당 초등학교 학생 생활 기록부, 나이스를 관리하는 담당 교사가 검찰총장 검증이 이루어지던 올해 2월 모두 17번이나 건강기록부 혈액형 영역에 접속한 사실이 서울시 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감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철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보도가 안 되는데. 청와대에 최동욱 직원에게 의혹과 관련한 어제 KBS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보도는 어땠을까요? 먼저 KBS 9시 뉴스를 보겠습니다. 17번째 순서로 여야 공방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가능성을 거론했고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8뉴스는 18번째 꼭지인데 입이 아프도록 성명을 발표한 민주당의 입장은 한 줄만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청와대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관은 MBC 뉴스데스크 25번째 거의 후반 순서로 배치하더니 그것도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날 방송 3.3의 뉴스의 톱은 먼지 소식이었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최동욱 직원에게 의혹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바로 오늘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국민TV 뉴스의 김지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가 또 개입한 의혹이 드러난 건데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이번엔 종교계입니다. 지난달 28일에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1,012명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조계종 승려들은 시국선언을 통해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을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승려 1,000여 명의 시국선언 이후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명의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종교인은 종교인다워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서 시국선언에 나선 승려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불교계의 시국선언을 비판하는 이 여론을 조성하는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예, 의혹 차원인지 사실인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개입했다는 겁니까?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 성명서를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일부 언론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직원 A씨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몇몇 언론사에 자료를 보내고 기사를 써달라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새누리당 중진 의원의 부탁을 받고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또 청와대와 무관한 개인적 부탁을 받은 것이라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보냈을 뿐 별 다른 의도는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일탈이라는 단어는 없네요. 예, 개인적으로 보냈다. 이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다는 해당 성명서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당시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언론인들에게 전달된 반박 성명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일부 종교인들의 이런 행동은 국론을 불연시키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종교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탈행위다. 수행정진과 중생제도에 전념해야 할 수행자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정당한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성명을 낸 대한불교종정협의회는 한국불교열애종, 대한불교일붕선교종, 대선불교조계종, 한국불교조계종 등 30여 개 군소종단으로 구성된 모임이라고 합니다. 예, 뭐 조계종 들어봤지만 또 이런 종단이 있는 거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엔 교육부가 뉴라이트 단체의 주장에 근거해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들에게 수정 명령을 내렸고 서술이 틀린 교학사 교과서는 되레 놔두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리베르를 제외한 7종 한국사 교과서들에게 수정 명령을 했는데요. 이 수정 명령의 내용에 북한의 토지개혁과 관련한 기술이 대거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뉴라이트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된 내용들 어떤 것들입니까?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 이런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는 북한의 토지개혁과 관련해서 임시인민위원회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과서가 이전에도 수정 권고를 한번 내렸던 부분인데요. 출판사들이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면서 원문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교육부는 또 분배된 토지에 대해 매매, 소작, 저당이 금지됐다는 등 소유권에 제한이 있었음을 서술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재차 수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결국은 뉴라이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교육부가 이번에 내린 수정 명령의 근거가 지난 2008년 금성교과서 사태 당시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 포럼이 교육부에 낸 의견서에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진우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교과서 포럼은 지난 2008년 금성교과서 좌편향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에서 농민에게 토지가 무상으로 주어졌다는 건 정확하지 않은 서술이라며 북한에서 농민들에게 분배된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교학사 교과서는 교과서 포럼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폭력적 방식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토지개혁은 토지를 농민에게 오로지 경작권만을 분배한 것이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학사 교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은 학계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역사학계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제사학계나 역사학계에서는 토지개혁 당시 부여된 토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오히려 교학사의 기술이 틀렸다는 게 학계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결국 교육부가 틀린 교학사 교과서는 놔두고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만 수정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북한 경제사의 권위자인 김성보 연세대 교수는 당시 분배된 토지는 농경을 하는 한 소유권이 유지되고 자식들에게도 상속될 수 있었다면서 교학사의 서술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연구교수 역시 소유권 해석에 대해서 학계의 반론이 없다 하면서 교육부가 금성출판사 등의 기술이 북한의 토지개혁을 긍정적으로 비치게 할 것을 우려해서 과도한 수정 명령을 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밀양 소식인데요. 또 한 명의 밀양 주민이 송전탑 문제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인데요. 네. 자신의 집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던 밀양 주민 71살 유모 씨가 결국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 2일 밤 8시 50분경 자신의 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신음하다가 가족에게 발견돼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밀양 송전탑 관련 사망자는 지난해 1월 이치우 어르신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분신 자살을 한 이후 2명이 됐습니다. 예. 이 유 선생님, 그 밀양 송전탑 관련해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과관계가 송전탑 때문이라는 건 맞습니까? 네, 송전탑 반대 대책위 가족들, 지역 주민들 모두 유 씨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가 송전탑 건설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 씨가 뒤늦게 자신의 집 근처에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무것도 이제 못한다면서 그것을 볼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농약을 마셨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또 안타까운 목숨 하나를 잃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김지혜 기자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